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회계 변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갭에서 갭으로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회계 기준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회계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 변경은 두 가지로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는 회계 정책의 변경, 두 번째는 회계 추정의 변경,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겠죠. 두 번째, 오류 수정이 있죠.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넌 갭에서 그 다음에 갭으로 수정하는 그 다음 것이 오류 수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는데 그것이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난 것을 봤더니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한 것이 아닌 것을 국제회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오류 수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하는 것, 이것이 오류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미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면 재무상태표 속에서 오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오류, 이라는 것들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는 재무상태표의 오류, 손익계산서 오류, 그러니까 단순히 계정 과목 오류가 있겠죠. 계정 과목들의 오류, 이런 것들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지 않는 오류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동 조정 오류,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 조정 오류는 이번 기에 만약 오류가 발생했으면 다음 기에 수정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것이 자동 조정 오류가 되는 것이고, 비자동 조정 오류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했으면 장기간에 걸쳐서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 이것이 비자동 조정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프린터 보시겠어요? 프린터 보시면 제일 처음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기초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의의가 나와요. 회계 변경이 나오죠. 회계 변경은요, 기업 회계 기준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그리고 개정, 경제 환경의 변화, 기술 및 경영 환경 변화 등으로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을 다른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회계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겠죠. 굵은 글씨가 있죠. 굵은 글씨 보시면 이제 회계 정책이 나오죠. 회계 정책의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회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그리고 근거, 간섭, 규칙, 관행, 이런 것이 회계 정책이 되겠죠. 이러한 회계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세요.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 그래서 만약에 평균법을 적용했는데 다음 기부터 손해선출법을 적용해요. 이런 것이 변경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측정 기준의 변경.
이러한 것들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겠죠. 첫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이 나와요. 회계 추정의 변경. 이제 회계 추정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밑에 나와있죠. 밑에 주석 두 번째 보시면요. 회계 추정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 이것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상황 전개에 따라 사용해 오던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것. 이것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액법에서 정일법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회계 추정의 변경에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내연수도 바꿀 수가 있겠죠. 4년에서 처음에 4년 예측했었는데 5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이 내연수의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잔존가치의 변경. 잔존가치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0만이 남기로 했었는데 10만 남는 게 아니라 5만 남는다. 이런 것들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까지 정리했어요. 두 번째 이제 오류 수정이 나와요.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요. 과거 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의 누락이나 왜곡 표시 이것이 오류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술적 계산 오류가 있겠죠. 산술적인 계산의 오류. 두 번째는 회계 정책 적용의 오류.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그리고 부정 이런 것들이 오류 수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이 나와요. 회계 처리 방법은요. 세 가지 방법이 나오죠. 세 가지 방법 나오는데 첫 번째 소급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일괄 처리법 그다음에 세 번째 전진법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소급법 소급법을 잘 아셔야 돼요. 소급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진법. 그래서 소급법과 전진법은 체크해 두시고 잘 공부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소급법 보도록 할게요. 소급법은요 회계 변경을 한 회계연도의 기초 시점에서 당해 회계 변경이 이익잉여금에 미친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새로운 회계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되어 온 것처럼 소급하여 추정하는 방법. 이것이 소급법이 되겠죠. 즉 소급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이것이 소급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단기 일괄 처리법이 나와요. 단기 일괄 처리법은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회계 변경을 한 회계 연도의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 이것이 단기 일괄 처리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진법이 나오죠. 전진법은요. 회계 변경 이전에 보고된 재무제표에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으며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도 계산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전진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진법 같은 경우에는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하는 방법이 전진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진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겠지만 회계 추정의 변경이 해당이 돼요. 회계 추정의 변경. 나중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급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류 수정 이 두 가지 방법은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면 회계 변경에 누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회계 변경에 누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생기게 되겠죠. 2월 이익잉여금 나중에 이제 예제들을 풀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제 표에 있는 내용 볼게요. 표에 있는 내용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오죠. 장점과 단점. 첫 번째 소급법 나오죠. 소급법의 장점이 나와요. 장점은요.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다. 즉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 조작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익 조작의 방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단점은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누적 효과가 나오죠. 누적 효과는요, 기초 2월 이익잉여금을 반영하게 된다.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기초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계 처리하다 보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단기 일괄 처리법이 나와요. 단기 일괄 처리법은요, 장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신뢰성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 변경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반면에 단점은요, 단기 손익을 왜곡하게 되죠. 단기 손익을 왜곡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상실시킨다. 그 다음에 이익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누적 효과를 보시면 단기 손익에 반영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신법 나오죠. 전진법은 장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단기일괄 처리법과 마찬가지로 전진법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변경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 환경의 변화,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돼요. 반면에 단점,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하게 되니까 신뢰성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회계 변경의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급법과 그 다음에 전친법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회계 변경과 오류성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변경과 오류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계 변경이 나오죠. 이 페이지 보시면 회계 변경.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나오죠. 회계 정책의 변경은요. 거래 그리고 기타 사건 또는 사항의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 정책은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회계 정책의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회계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사항에는 동일한 회계 정책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회계 정책 변경의 예가 나오고 있죠. 회계 정책의 변경 예를 보시면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때 회계 정책을 변경하겠죠.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그리고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때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두 가지 변경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제 1번, 예제 1번은 재고 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럼 예제 1번 같이 볼게요.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서울은 2020년 중 재고 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의선출법에서 가중 평균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의선출법에서 가중 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거기다가 밑줄 그어 두세요. 이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하나의 첫 번째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방법에 따른 각 보고기간 말의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3개 연도의 금액이 나오죠. 선의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보고기간 말의 재고 자산 금액이 나와 있죠.
이때 주식회사 서울의 2020년 회계 변경과 관련해서 해야 할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는요, 2019년과 2020년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 볼게요. 2019년 보시면 선인선출법 적용했을 때 재고 자산 금액은 11,000원. 그런데 가정평균법을 적용했을 때는 10,000원이 됐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선인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고 자산 금액은 15,000원. 그리고 가정평균법 적용했을 때는 1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금액을 한번 적어보세요. 2019년에는 1,000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3,000원이 된 거죠. 여기다 3,000원의 누지 효과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12,000원이 돼야 되겠죠. 원래는 12,000원 기록해야 되는데 15,000원을 기록했으니까 3,000원만큼 더 적게 적어야 되겠죠. 더 적게 적어야 되니까 3,000원만큼 재고 자산을 줄어들게 해야 되겠죠. 감소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니까 재고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재고 자산 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표 안에 보시면 소급법 나오죠. 아까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알 수가 있겠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이것을 통해서 기초 2월 이익여금이 생기게 되겠죠. 기초 2월 이익잉여금. 기초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초 2월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020년에 기초가 되겠죠. 2019년 내용은 2020년에 기초 금액이 돼요. 그래서 1,000원만큼 덜 적어야 되겠죠. 덜 적어야 되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더 많이 잡아줘야 되겠죠. 더 많이 잡아줘야 되니까 1,000원만큼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차변에 2월 이익여금 1,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차익이 발생했죠. 2,0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했어요. 이 2,000원은 개념 항목에 뭐가 될까요? 네, 매출 원가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 1번은 회계 정책의 변경 첫 번째 예가 되겠죠. 정리하시고 이제 예제 2번 나오죠. 예제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보시면요. A사는 2020년 중에 보유 중인 토지를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토지라는 유형 자산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 기준을 변경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형 자산을 측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두 번째 이해가 되겠죠.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토지를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요. A사는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A사는 보유 중인 토지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공정가치 보니까 2019년 말에 공정가치는 8만 원, 그 다음에 2020년 말에는 공정가치가 1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모형 아셔야 되겠죠.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가 기준이 되겠죠. 취득 원가가 기준이 되지만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기준이 돼요. 공정가치가 기준이 된다. 여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가 모형은 취득 원가 기준,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가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때 첫 번째 A사가 토지의 측정 기준을 변경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계산하고, 첫 번째는 누적 효과를 계산하고, 두 번째는 2020년 중에 토지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보세요. 회계 변경 누적 효과 보시면 첫 번째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 기초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네, 세 번째 줄 보시면 토지 취득 원가가 10만 원 나왔죠. 10만 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은 10만 원. 첫 번째 원가 모형 적용했을 때 기초 장부 금액은 10만 원이 된다. 10만 원 기록해 두시면 돼요. 두 번째,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의 기초 장부 금액은 2019년 말에 공정가치를 봐야 되겠죠. 기초 장부 금액이니까 작년도 거 봐야 되겠죠. 2019년 기초 장부 금액 보니까 8만 원 되겠죠. 8만 원. 8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10만 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8만 원 이렇게 되니까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가 얼마 발생했죠? 네, 2만 원 발생하게 되겠죠? 2만 원. 그래서 원가 모형 적용하게 되면 10만 원,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 적용하게 되면 8만 원 이렇게 되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는 2만 원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그것을 기록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가 모형을 적용했었을 때 기초 장부 금액은 10만 원 되겠죠. 10만 원인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공정가치를 적용하게 되겠죠. 공정가치를 적용하게 되니까 원래 10만 원에서 공정가치를 적용하게 되니까 2019년 말에 얼마가 되죠? 공정가치가 네, 8만 원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에서 8만 원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만 원 차이가 발생했죠. 이 2만 원이
재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20년이 됐어. 2020년 됐었을 때 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2020년 기초에는 8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가니까 얼마가 됐죠? 네, 14만 원 됐죠. 그러면 이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가게 돼요. 1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 그러면 아까 재평가 손실 발생했었죠? 손실된 것을 이제 다시 이익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2만 원만큼은 재평가 이익이 되겠죠. 재평가 이익.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에서 4만 원 증가했죠. 이 4만 원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당기 손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나중에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회계 처리가 나오죠. 회계 처리 보시면 2020년 초, 2020년 초에는 아까 누지효과 2만 원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는 2월 잉여금이 되겠죠. 잉여금 2만 원.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토지가 주어졌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2020년 말이 됐어요. 2020년 말에 회계 처리는요. 토지가 6만 원만큼 증가됐죠. 토지가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6만 원만큼 증가가 됐으니까 차변의 토지의 자산의 증가 6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대변 쪽에는 재평가 이익과 재평가 잉여금을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재평가 이익이 되겠죠. 재평가 이익 2만 원 이것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이 4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은 당기 손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회계 추정의 변경, 오류 추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